it? What do I know? I forgot it. Grieving grows all my thoughts. Run away, turn about. 네, 안녕하세요. 시나페올로. 오늘 이 시간은 문학 읽기 한번 하죠. 예. 요즘 방송을 해야지 하면서도 아이고 정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아이를 둘 키우면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하간 또 그리고 지금 뭐 나오는 음악도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이 강의를 유튜브로 여러분 구독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많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유튜브로 꾸준히 구독해 주시면서 또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즘은 동영상으로는 안 찍고 있잖아요. 사실 못 찍는 거죠.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원래 집에서 자갈에도 찍었었는데 제가 집이 이제 좁아지는 바람에 동영상 각이 나오지도 않아요. 뭐 여하간 그래서 이제는 mp3로만 녹음을 해서 올리는데 음성 파일로요.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유튜브로 화면 띄우는 식으로 해서요, 사진 띄우는 식으로 해서 올릴 수는 있어서 그렇게 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는 바람에 요즘 그 작업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 못했던 부분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 녹음할 때마다 30초 정도? 30초에서 1분 사이에서 이렇게 배경음악을 제가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저작권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작권이 정말 엄격해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야속할 정도로, 사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사고 좋아해주고 했던 어떤 그런 가수들이 정작 이렇게 제가 30초 정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배경음악으로도 쓸 수 없다라는 게 정말 화딱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가수 입장에서 오히려 홍보를 공짜로 해주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수들이 이건 나중에 논쟁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작권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한번 문제를 또 다뤄서 하나의 수업으로 한번 해보죠. 이건 정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가난한 예술가들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한국적 현실에서 저작권 문제는 더 예민하게 다가오죠. 사실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건 전혀 엉뚱한 데서 바로 불고 있는 거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 전부에게 어떤 기본적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자유롭고 본인이 또 하고 싶은 어떤 열정만큼 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지금 다른 문제는 아니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김용규 철학자의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 최인훈의 광장편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최근에 제가 이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란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를 아마 이분이 쓰고 난 후에 한 4, 5년 후에 시 읽기 쪽으로도 하나 책을 썼거든요. 근데 역시 그 책도 굉장히 수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음성 파일로만 수업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제 수업 듣는 분들은 그죠? 출퇴근 중에 들으시거나 이제 낭비되는 시간을 채우시기 위해서 들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은 자꾸 이 글자 텍스트를 정말 가까이 두시면서 눈으로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또 고민해 보시고 이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결국은 저도 한 번은 제가 손으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읽고 쓰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보죠. 제 지식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 지금 뭐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일종의 인문학 떠돌이 아니에요? 떠중이? 어중이? 약간 스스로 뭔가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자극을 받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혼자서 찾아보시는 분들일 텐데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뭐 좀 안다고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물론 저 역시도 아직도 방황 중이고, 심지어 지금 제 책상 앞에는 탭스 책이 펼쳐져 있네요. 영어 공부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점수가 없으면 어떤 자격증도 따지 못하게 돼 있는,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국가 시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도 못 보게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영어 성적, 왜 공인 영어 성적이 대체 왜 내가 봐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보고 싶은 시험들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건지 말이죠. 하여간 괜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투덜거리죠. 하여튼 진짜 영어 공부는 안 되는 것 같고, 제 옆에 보고 싶은 책들은 막 여기저기 막 펼쳐져 있어서 미치겠네요. 헌책방에서 사온 막 재밌는 책들이랑 이런 거 볼 시간도 없는데 언제 영어를 공부하고 앉아있을지 한심합니다. 자, 어쨌든 최인훈의 광장, 오히려 제가 예전에 이제 요약했던 이 서머리를 읽는 방식으로 다시 간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새벽 10월호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한국 문학사상 최초로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통해 유토피아의 문제를 풀어낸 작품이다. 6.25 전쟁 이후 남북의 사상적 갈등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인도로 가는 석방포로 이명준의 회상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일단 배경음악 같은 거 집어넣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해요. 배경음악 얘기하느라고 잠깐 흐름 끌어먹는데, 그래서 아까 오늘 이 방송에 제가 깔았던 배경음악은요, 뭔진 저도 모르겠고 저작권 없는 음악을 검색했더니 그런 사이트를 알려주더라고요. 저작권에 아무 걱정이 없는 음악 사이트에서 차라리 이제는 갖다 쓰기로 했습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최근의 가수들의 음악들은 절대 안 쓰겠습니다. 좀 짜증나요. 여하튼 이런 거 재밌죠. 전 세계인들이 만약에 현재 이런 엄격한 저작권 때문에 만약 뭘 안 하면요, 엄격한 저작권 때문에 아무도 음악을 이렇게 안 듣고 아무도 공유하지 않게 된다면요, 여러분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또 가수 본인들입니다. 그죠? 제작자들이랑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역설인 거죠. 너무 공유를 시키면, 너무 무료로 공유를 시키면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고 망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아무도 유료로 사주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뜨려주지 않으면 역시 또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자기들이 내서 강제적으로 틀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는 역시 그렇죠. 어마어마한 홍보비 때문에 망하게 되죠. 싸이의 인기의 비결은 유튜브였으니까요. 여러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본인이 본인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유할 때 오히려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하간 역시 뒤끝 있는 제 갑자기 성질이 나온 것 뿐이고요. 다시 최인훈으로 돌아가죠. 최인훈의 문학이니까요. 그래서 이명준이 주인공이에요. 회상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 철학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8.15 해방 이후 45년이겠죠. 8.15 해방 이후 월북한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 집의 딸과 아들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유산을 물려받은 젊은이들이었기에 자유분방하고 방종하게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아온 명준에게 나만의 자유주의 사회가 굳게 보일 리만은 없었다. 또한 나만의 정치는 탐욕과 살인에 추악한 광장이며, 경제의 광장은 속임수와 교활함이 넘치며, 또 문화의 광장은 부정함과 비굴함이 넘치는 광장이라며 비판했다. 자유주의의 남한은 단지 부도덕한 개인들의 집합일 뿐이며,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 결국 부도덕한, 도덕적이지 않은 개인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집합이라는 건 어떤 신론지적인 어떤 공동체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냥 어떤 말 그대로 모아놓은, 쓸어모은 이런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밀실일 뿐이지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푸른 광장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명준은 남한을 이렇게 평한다.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그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죠? 실제로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 그죠? 그리고 타락할 수 있는 자유만 주어져 있고 게으를 수 있는 자유만 있는 곳. 그러니까 그 자유가 굉장히 허망하다라는 거죠. 그 후 북에 있는 아버지가 대남 방송을 한 탓에 경찰에 끌려가 취조를 받게 되는데, 이 영향으로 우연히 이북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상사회인 광장을 찾아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 또한 명준이 기대한 광장이 아니었다. 단지 잿빛 광장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한은 밀실 광장이었다라면 북한은 잿빛 광장이라고 표현했죠. 혈연, 애정 등의 모든 개인적 요소는 무시되고 오직 집단의 이익과 이념만이 중시되는 극단적 체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잿빛 광장에서 정작 인민들은 혁명의 에너지를 잃었고 당원들은 타락하고 있었다. 명준이 존경했던 아버지마저 젊은 여자와 재혼하고 부르주아적 삶에 물들어 있는 이중성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나마 국립극장 발레리나 은혜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작은 소망이나마 갖게 되었는데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6.25 전쟁이 터지고 명준의 딸을 임신한 은혜는 전사하고 만다. 이러한 비극 속에서 명준은 포로가 되고 거제도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남한이나 북한, 이게 여러분 이제 그 교과서에 실리는 부분이죠. 네, 저도 이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 같은 데서도 이 부분이 기출이 되거든요. 해겔의 어떤 변증법의 방식으로 해서 해겔 변증법의 입장에서 이 이명준의 이 상황은 평가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6.25 전쟁이 끝나고 남한이나 북한 둘 중 한 군데를 택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이미 어느 곳도 푸른 광장이 아님을 알았기에 제3국인 중립국을 택하여 인도로 가는 배에 오른 것이다. 이러한 긴 회상에서 명준은 자신이 오랫동안 무엇인가에 홀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자신이 총으로 쏘려고 했던 2마리의 갈매기 때문이었다. 명준은 2마리 갈매기가 바로 은혜와 그녀가 임신했던 자신의 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총은 이러한 생명을 파괴하는 이데올로기의 도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는 유토피아를 결코 찾을 수 없음을 느꼈던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푸른 광장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푸른 바닷속으로 몸을 던진다. 마치 좀 시적인 표현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요약 자체도 사실 이건 제 요약이라기보다는 김형규 시인의 어떤 이 감성이에요. 시인이란다. 김형규 이 철학자 이분의 어떤 감성이 그 책에 잘 써여졌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대로 그냥 요약한 거죠. 근데 요약은 결국은 나쁘게 보면 이게 결국은 또 망상일 수도 있지만 이 일종의 비유가 잘 되는 거죠. 2마리 갈매기가 그렇죠. 그녀와 은혜와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기의 총이 또 생명을 파괴하는 이데올로기의 도구다. 마치 이거는 또 일종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문명과 어떤 자연 파괴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죠. 진정한 푸른 광장을 현실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 절망 속에서 푸른 바닷속으로 몸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계속해서 표현되는 밀실과 광장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김영규님의 그렇죠. 번뜩이는 어떤 철학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줄거리였고요. 자,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표범의 가죽으로 만든 징이 울리는 원시인의 광장으로부터 한 사회에 살면서 끝내 동료인 줄 모르고 생활하는 현대적 산업구조의 미궁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원시인의 그 광장부터, 그죠? 또 우리 사회 어때요? 끝내 동료인지도 모르면서 생활하는 현대적 산업구조였던 그 미궁, 그죠? 미궁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수많은 광장이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은 밀실로 물러서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동물이다. 그쵸. 혈거인의 동굴로부터 정신병원의 격리실까지 이르기까지, 그죠? 결국 이 말들은 좀, 무슨 말인지 헷갈리네. 여하튼, 그 내용은 편하죠. 결국은 여러분, 원시시대였든, 오늘날 시대였든 다 뭐예요? 격리하는 공간이 있죠. 결국은 광장이 있는 반면에 또 밀실도 있다는 거예요.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또 수많은 밀실도 있었다. 시공간을 결국 달리하는 광장과 밀실은 다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적용이 됩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인간이 사는 세계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며 사회적 영역 또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적 존재이다. 공적인 장소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의견과 표현을 통해 자기의 의견과 상호관계를 맺어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 존재에 대한 얘기죠. 즉 공적 영역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세계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 도덕과 윤리 역시 이러한 공적 영역 속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명준이 보았던 남한의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공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면 이제 아까 타락하는 일종의 어떤 개인주의 이런 것 잘못된 자유였겠죠. 실제로 여기 써여 있었죠. 남한이란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아까 이 표현이 있었고요.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다.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올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라고 내가 왔던가를 가슴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들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을 차릴 허가를 내준다. 양조장은 술이죠. 갈보 장사를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단체의 부르짖음은 그날치 신문 기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고작이다. 그렇죠? 이 갈보 장사라는 건 몸 파는 거죠. 사창가에 대한 것을 오히려 허가한다는 얘기죠. 알고 보면요. 그들의 정치 철학은 의문스럽게 이를 데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겐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길 권유하고 외국에 나가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남한의 정치인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 것은 다 챙기죠. 자기 어떤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공적 영역에서 하는 활동들은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대중들을 파괴하는 거죠. 대중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어떤 술집이랑 어떤 이런 창녀 몸 파는 곳에 대한 것만 다 뒷돈 받아먹고 다 허가해주고 결국 이 사회를 망치는 거거든요. 사회를 망쳐가면서 동시에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교회에 나가길 권하고 외국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한다. 그럼 이건 참 옛날 소설이지만 오히려 지금은 아주 정확히 뚫어보고 있죠. 지금 한국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녀들은 다 외국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영주권을 따내고 그렇죠. 유학 보내고 그렇죠. 외국 기업에 취업시키죠. 정치인할 거 아니면 한국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여하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적 영역은 무엇일까요? 자, 한나 아렌트는 사적 영역을 개인이 자신과 자신이 가진 사적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세계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욕구와 필요입니다. 욕구와 필요. 자기 자신의 사적인 장소를 갖지 못하는 건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렌트는 말한다. 설령 공적 영역을 통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의 자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출발은 사적 영역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명준이 보기에 북한의 사회주의는 이러한 사적 영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과 반대로 게으를 수 있는 자유조차 없는 것이었다. 자기가 지금 아렌트를 결국은 분석의 도구로 쓰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남한은 너무 그쵸 사회가 없는 거죠. 공적인 어떤 영역이 없고 북한은 역으로 사적 영역이 없기 때문에 양쪽이 다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는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둘 다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명준이 이렇게 얘기하나봐요. 당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곧 공화국이요. 개인주의적인 정신은 버리시오라고요. 아하, 당은 저더러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한숨 지을 테니 너희는 복창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여러분 그 조지 오웰의 그죠 1984인가요? 그것도 떠오르는 장면이죠. 그죠? 빅브라더의 어떤 이런 빅브라더 그리고 최근 또 소설이자 영화인가요? V for 벤데타도 결국 이런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죠. 자, 결국 이러한 이명준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아렌트의 칼 마르크스 비판과도 연결된다. 아렌트가 보기에 마르크스는 정치 분야를 경제적 역학관계의 파생물로 폄하하였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어때요? 결국은 경제가 어떤 이런 그 모든 분석의 도구죠. 유물론적 관계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런 정치나 이데올로기는 어떤 그 상위 개념을 놓지만 결국 이것은 알고 보면 경제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처럼 폄하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 결과 사회주의는 최선의 공적 영역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죠? 원래 이 사회주의 개념을 너무 이 경제에 맞춰서 문제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단지 인간의 욕구와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사적 영역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와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이런 사적 영역을 사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킨 것, 공적 영역까지 확장시켜 버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네요. 따라서 하나의 거대한 과정이 형성된 것이고 아렌트는 이를 사회적 영역이라 명명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전체주의를 경계했다. 이 전체주의를 비판한
그죠?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또 아렌트죠. 그러니까 이런 결국 보면 아렌트 얘기는 뭐겠어요? 이 정치 분야를 오히려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광장의 이명준 역시 남한에서는 사적 영역만 존재하는 극단을 보았고요.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사회적 영역만 목도함으로써 공적 영역의 공백을 느낀 것이었죠. 따라서 최인훈의 광장에서 지향하는 푸른 광장이란 바로 아렌트가 언급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가 푸른 광장이 아니겠냐라고 지금 이제 이거는 이 저자인 김용규 님이 얘기하신 거겠죠. 이곳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며 이를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한다. 그렇다면 제3국을 택한 이명훈의 선택과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길에 다시 바다에 몸을 던진 그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북한도 남한도 사회주의도 자유주의도 어떠한 대안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제3국에서 어떤 희망을 걸었을 거다라는 거죠. 일단 그 제3국을 선택했을 때는요. 물론 절망한 가운데 선택이죠. 여하튼 그러나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다시 제3국에서 시작할 그 힘이 남아 있었을까? 오히려 그는 갈매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정을 보게 되고 그 가정의 따스함 속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공존의 공간을 본 것이 아닐까 추측도 해볼 수 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뭐 그 작가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김영규님의 아마 생각이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공존의 공간이 이렇게 표현한 게 그렇죠. 실제로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을 수 있지만 여하튼 어쨌든 이 비둘기인가요? 그거 갈매기인가요? 그걸 보면서 그런 어쨌든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쵸. 그렇게 이제 본 걸 수 있겠죠. 사회적 영역의 제도적 실현이 사회주의, 사회적 영역의 제도적 실현이 사회주의. 이는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의 이상인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를 보시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공산주의 사회와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공산주의 말고요, 원래 이 공산주의가 추구했던 이상향이 있죠. 그런 사회가 곧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랑도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도 구소련은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없었다. 수많은 숙청과 억압, 통제는 인민의 도덕적 성숙도 이뤄내지 못한 채 스스로 몰락해버린 것이다. 그렇죠. 반면에 베이컨의 아틀란티스처럼 과학기술에 의한 사회진보를 꿈꾸는 개인의 사적 영역, 그러니까 즉 이것은 이 모델은 미국이 되죠. 그러니까요. 베이컨이 썼던 이 베이컨의 유토피아는 결국 오늘날 미국을 상징하네요. 개인의 사적 영역, 자유주의의 미국은 그것을 또 온전히 실현하고 있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강대국이라는 점에서는 일면 성공한 것도 같지만 그 이면에서 불거져 나오는 인간소의 물질 만능주의 빈부격차는 결코 낙원이라고 할 수 없는 실패작이기도 하다. 앤서니 기든스가 튀어나오네요. 유명한 그 영국의 사회학자입니다. 앤서니 기든스는 제3의 길을 통해, 제가 그 공공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그 과제였습니다. 제3의 길을 통해 요즘 학생들은 아마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을 그죠? 사회학과 학생들이 필독으로 읽겠죠. 제3의 길을 통해 자유가 보장된 평등, 평등이 전제된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와 평등, 밀실과 광장의 균형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길이다. 단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회적 제도로서도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균형은 정말로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는 사실 현재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그 정의, 그 유토피아의 정의거든요. 여하튼, 그쵸. 어쨌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과 한나 아렌트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명준의 어떤 이 광장, 최인훈의 광장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문구로 끝나요. 이 책이요. 너희는 갖고 있는가? 이상사회를 향한 뜨거운 소망을, 자유와 평등을 양립시키려는 강건한 의지를, 경쟁과 협동을 조화시키려는 준엄한 정의를, 개인과 집단을 화해시키려는 영특한 지혜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도덕심을 너희는 진정 갖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진정 그렇지 않다면 너희도 언젠가는 나와 같이 이렇게 아픈 가슴으로 쓸쓸하고 황량한 길을 갈 수밖에 없으리라.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광장으로 향하는 길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야만 비로소 어렵사리 열리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소설에 굉장히 계몽주의적인 느낌도 들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마치 하나의 어떤 그 책을 공부하는 것처럼 정치학의 어떤 개인과 사회, 어떤 시민과 국가, 그죠? 이 이제 자유와 어떤 그죠? 전체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딱 그냥 도식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소설인데, 근데 그래도
이런 소설 속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는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한국은 여전히 색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난센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쵸,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남한식 자유주의와 극단적인 또 북한식 전체주의에 대한 부분의 한계를 정확하게 다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소설 한 권 속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고 어디로 가도 지옥이잖아, 사실은 여러분. 그죠? 남한도 지옥이고 북한도 지옥이죠. 어디로 가도 지옥인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라고 절망하면서 제3국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이런 이명준의 여러분 이 딜레마가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실은 국민이라면 이러한 어떤 난처함에 대한 것, 그 어디도 유토피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캐치하고, 그렇다면 여기서의 우리의 최선의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유치하게 자꾸 무슨 빨갱이네, 그죠? 뭐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색깔 이념적으로 싸우는 것 자체는 그냥 아무 생산성이 없는 논쟁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네요. 제가 약간 생각이 난 게, 고려대학교 아마 그 시험 문제에서, 이런 해겔의 변증법은, 이 정반함의 개념은 결국은, 지금 어때요? 남한이냐, 북한이냐, 아니냐, 이자적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모순적이죠. 근데 이 모순 속에서, 원래 하나 안에서도 항상, 뭐랄까요, 변증법이라는 것 자체가 반이 들어있는 거죠. 정 안에 이미 반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현실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 어디서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쵸, 그 역설을 다시 품어 안으면서 어떻게든 이 합으로 넘어가기 위한 모순 이 자체를 끌어안는 거죠. 이런 변증법적 개념에 대해서 본다라면 이명준의 제3국에 대한 선택은 비겁하다라고 분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어디로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 사실은요. 도피하려고 이도저도 아닌 것에 제3을 선택하지만 그 제3이 사실은 유토피아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당연히. 당연히 없는 걸 본인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다에 던진 겁니다. 바다에 몸을 던지죠. 굉장히 이 결말은 사실 되게 비극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은 저한테도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사실 왜 그래요? 정말 정치가 좋아지지도 않고 뭐 자유는 확대되지도 않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무슨 다시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결국은 그냥 다 버리고 이민 가고 싶죠. 솔직히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생지옥인 느낌인 거죠. 하지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지옥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지옥을 벗어나면 어디로 우리는 갈 것인가? 그렇죠? 어떤 나라는 그러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유토피아가 있을까? 그렇죠? 결국 진짜 궁극적 대안이 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안에서 내가 태어난 이 안에서 결국은 다시 그 안에 그 반동의 힘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거기서 싸우면서 힘을 찾아내는 것. 그죠? 거기서 캐치해 가는 거죠. 이 사회가 어느 지나친 자유주의든 지나친 전체주의든 흘러가는 간에 과연 그러면 거기서의 그 반대적 입장들을 끄집어내면서 결국 어떤 합으로 조화를 끌고 가는 거. 아렌트가 얘기했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조화로울 수 있는 그 공간, 정치 영역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혹은 또 그래서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 공치 영역에서 필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공론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냥 개싸움하는 어떤 악플이나 달고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진정으로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무언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최인은의 광장. 그래서 사실 저도 매번 광장을 이게 학생 때 저도 들춰봤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자꾸 기회를 못 찾고 있네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최인은의 광장을 저도 한번 꼭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시청, 청취, 뭐든 어쨌든 시간 내주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